간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지표는 좋았지만 시장을 움직일 만한 뭔가 더 특별한 재료는 부족했던 것 같죠. 맞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바닥이 단단하다라는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기대 사이 시장 심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 신규 수당 청구권 수도 나왔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FOMC 때문에란지 좀 조용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 주신 FOMC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만 이번 주에 본다라면은 증시는 약 0.7에서 1.3% 정도 3대 뉴욕 증시 모두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국채에 대한 지수 수익률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거는 산업금속가, 특히 이제 구리, 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소폭의 하향 조정이었는데요. 이런 큰 폭의 자산 가격 변동성이 있었던 거에 반해서 유가증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러면 별 큰 변동성 요인이 없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대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겠고요. 증시의 상방과 하방에 대한 요인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지 재료가 부재한 흐름 속에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연말 장세에서 흐름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을 통한 금리 정책일 텐데요. 지금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지표들이 조금 안 나오고 있고요. 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다들 놀랐었는데요. 20만 건을 하회했죠. 그렇지만 이게 추수감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일에는 ADP 민간 고용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라면은 고용 시장이 그래도 화랑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삐그덕 되면서 그래도 경제는 버텨주고 있는데 예전처럼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데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맞겠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본다라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한 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뭔가 뚜렷한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뭔가 불안한데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아주 신중한 금리의 정책의 인하를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급격한 변동, 즉 위축을 넘어서 침체로 갈 수 있는 신호들을 좀 제어하기 위한 정책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마이크로와 매크로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예측하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보면서 사후적으로 어떤 요인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페드워치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네. 지난주 이맘때와 너무 좀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CME 페드워치에서 어느 정도 확률이 지금 화면 나온 것처럼 높은 상태로 나온다 한들 그래도 이상하게 좀 금리 유지를 할 거라는 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가 오르거나 유지가 되거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파장을 안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움직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채인 미국채 2년물 금리는 3.5%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약 10bp 가량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는 인하는 맞는데 인하의 횟수와 폭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3번 하려나요? 네, 그런 판단이 있고 오늘 오전에 페드워치를 보고 나왔을 때 내년 연말까지 이번 12월 금리 인하를 하는 걸 가정했을 때 내년 올해 12월을 빼면은 그냥 내년에 한 2번 정도인데 내년 2번. 2번인데 힘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분산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점은 뭔가 명확한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지금 이런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의 흐름에서는 일단 2번, 3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이 증시, 채권 시장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들이 좀 유리할 것이고 결국에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후임자가 누가 파월의 되느냐. 후임자? 네, 근데 그게 거의 제일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해시 위원장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봐야 되는지 거의 트럼프의 입김으로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몇 번은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뭐 오면 친트럼프 체제가 더 구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동조 압력은 더 높아질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사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래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한다라고 했었는데 백악관에서 소식이 전달되기로는 인터뷰를 잠시 중단했다. 네, 그러면서 내년 초로 미룰 것이다라고 하는 점 등이 케빈 해시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그러면은 빨리 오픈을 하지 왜 오픈이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공교롭게 셧다운이 지금 다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임시 예산안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연준 FOMC 이후에는 이제 ACA 세액공제 관련된 부분들을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결이 제대로 적합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셧다운은 다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의 임명이 미루어진 상황에서 차기 연준 의장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여러 변수들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기 앵커가 비둘기파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려고 해시도 오면 금리 인하 되고 이제 부심시 부양되는 건 아니냐. 네, 평화를 사랑하시는. 네. 근데 또 궁금한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 해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돼서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하면 시장에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물가를 훼손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긴 있거든요. 비둘기파라고 너무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된다거나. 네, 뭐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책이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수요 측 요인인데 맞아요. 수요 측 요인은 지난 아직 조금 너무 오래된 버전이지만 가장 최신 데이터가 9월 고용 지표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컨센서스 대비 0.1%포인트씩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진 상황에 있고 거기에다가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시에 0.1%포인트씩 올라간 측면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는 팬데믹 이후 엔데믹 때는 사장님들이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할 사람 구합니다. 그러면 손을 들 때 이 정도 급여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발 일해주세요니까 원하는 금액을 다 들어줬겠죠. 그만큼 수요 측 요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이제 금리 인하 보수적으로 보자 이 얘기는 아마 우리가 지난 11월 증시 보면은 딱 이해가 돼요. 그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되게 높게 치고 상승 랠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기조가 바뀌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상황과 함께 11월에 랠리가 쭉 내려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몇 bp 몇 번 할지도 중요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번으로 바라봐야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다. 너무 또 인하 쪽에 자금을 많이 또 유동성에 쏟아 부으면 오히려 또 11월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FOMC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별개로 나오는 이벤트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타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메타버스, 5년 전 메타버스. 예, 기억나시죠? 야, 5년 전 메타버스로 사명까지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는데 이제 AI로 집중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된 선택이죠. 잘한 선택이죠. 맞습니다. 네, 뭐 방금 너무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메타버스, 언제적 메타버스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전에 말해서 10월 말에서 11월 오면서 FOMC의 영향도 있지만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은 그동안에는 과감한 공격적 캐펙스 투자, 자본적 지출을 통하면은 그 관련된 AI 산업의 데이터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까지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우려가 작용할 때는 주가가 하방 리스크에 노출되는 수가 있는데 그 트리거를 메타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이었죠. 메타가 150억 달러를 채권을 찍으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까고 보니까 그 돈 어디 갔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메타 문제가 이거죠, 지금. 올해도 25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5조 원의 회사채를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커버그 CEO는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향후 AI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과감 없이 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좋습니다만은 과거의 역사적인 이벤트들 그리고 재무에 대한 부분을 보았을 때 그 수많은 막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의 효용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투자자로부터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예산을 30% 삭감한다. 즉 사업 부분에 대한 축소, 인력에 대한 감축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환호성을 내지르겠지만 이거는 주가의 우상향을 추세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일시적인 재료에 불과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순매수 규모가 간헐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측면들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메타의 주식은 타 AI 관련된 M7답지 않게 상당히 좀 하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최근에 이제 레이벤과 협업을 해서 스마트 글라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시각 쪽에서 저커버그는 여기서 이제 AI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고 또한 그때 출시회 때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막 만지면서 이걸 했는데 작동이 안 됐었어요. 절대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이제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시연회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시인을 하는 정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시연회에서. 네, 사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썩 좀 긍정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겠죠. 비싸잖아요. 네, 약 100만 원 가까이 하고 아마 좀 기능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1000불 가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샤오미는 거의 10분의 1이라고 하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용을 나타낼지 사실 3, 4년 전에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이 구현되었을 때도 이게 미래다라고 했을 때 얼리 어답터들을 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스마트 글라스도 뭔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확 와닿을지 생성형 AI처럼 실생활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삭감된 예산을 통해서 효용을 재무 건전성으로 갈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해왔었던 AI 산업에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후자에 있고 후자에서 AI에서 그러면은 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느냐 뭔가 신기술을 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끌 수 있느냐 킬링 콘텐츠가 있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델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인스타그램의 광고 AI 정도를 제외하고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뭔가 확실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의 이 고민은 여기서 좀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좀 대비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방금 얘기한 메타, 네. 오라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쪽에서는 팔란티어가 제일 든든해 보이긴 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의 영역에서 네. 입증이 되었고 그러니까요. 결국 매출과 마진의 추가 확보 네. 그리고 기존의 사업 구조에서 재무 건전성, 재무 구조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영역을 이제 확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타 AI 관련된 업체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 스탠다드를 팔란티어 정도로 잡고 가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과한가요? 너무 잘하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 사업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롭게 AI가 기술이 접목돼서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인력, 팔란티어 핵심 인력이 수주, 발주처에 가서 어떤 컨설팅과 어드바이저리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이 주가가 빠르게 올라온 것만큼 퍼나 어떤 PSR 측면에서 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견이 좀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팔란티어는 항상 그런 것 있겠고 같아요. 또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까지 열 정도였으니까 한 3, 4주 전에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CEO가 직접 와서 한국 투자자분들 진짜요? 사실 그 격전지에 팔란티어라는 해외 야. 이 기업이 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를 이제 테스트의 장으로도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명가암이 명확한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네.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가 있었군요. 가봤어요. 저는 사실 좀 많이 구닥다리라서 성수동 같은데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도 뉴스로만 들었었어요. 시계인거 네. 딱 갔을 것 같은데 성수동. 근데 그 팝업 스토어에서 사실 뭔가 자기네 기업과 관련돼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홍보성으로만 있었잖아요. 왜 팔란티어 티를 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랬는데도 그 팝업 스토어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일단 그 당연히 리테일 기업들처럼 팝업 스토어에서 그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의 취향을 확 땡길 정도의 그런 마케팅을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저는 그렇지만 뭔가 홍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해외 주식, 해외 기업이 이렇게 와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워낙 큰 손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기관과 개인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홍보를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이 좋겠죠. 네, 메타로 시작해서 이 AI 소프트웨어는 우리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 또 원전도 한번 주목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젠슨왕 CEO가 또 원전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네. 해줘서 뭐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미국에서도 아주 좀 강한 매수세가 이쪽에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라서 사실 뭐 완전 좋아요. 막 이런 얘기는 너무 구닥다리 같고 사실 우리나라가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원전은 왠지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좀 맞부딪힐 때가 가끔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 원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 전력 인프라 산업의 핵심은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젠슨왕 CEO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이미 3마일즈 그 아일랜드에 네.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또한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와 같은 원전 SMR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무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SMR 관련된 부분은 아직 어떤 상용화, 시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죠, 아직은. 있고 네. 약간 그런 여러 가지
해당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뉴스는 약간 홍보실에서 내는 듯한 느낌의 뉴스가 더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SMR을 통한 AI 전력 인프라를 깐다라기보다는 그거는 향후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대한 관심 또는 우라늄과 같은 원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원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기업들, 전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함께 뭐 리튬이나 이런 원재료,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확산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젠순환 CEO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적극적인 원자력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네. 근본적으로 전력 수요 급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측면들은 분명 오늘 국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건설 업종들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시현한 부분들은 네. 이와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원전, AI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이 너무 가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월 전후부터 주가가 꼬꾸라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반전의 트리거가 지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과 젠순환과 같은 이런 코멘트에서 나온다라는 측면들은 추세적인 반전의 힘을 가져가기에는 다소 단기 이벤트성인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모멘텀이 좀 약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주 모멘텀을 갖고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말 한마디로 가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M7을 중심,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브로드컴이나 조금 이제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지만 코어웨이브 관련된 쫙 AI 내러티브의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투심이 좀 더 견조하게 들어올 때 전력 인프라는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런 게 부각이 될 때 원전이나 뭐 이쪽까지 이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투심이 엇갈리면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좋은 발언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랐구나. 뭔가 재료가 부재할 때는 다시 뭔가 좀 약해질 수 있고 재료가 좀 밋밋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다른 AI 대장주들보다는 조금 다소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원전, 우리나라 원전 일장일단이다 하나씩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아가지고요. 오늘 팀장님과는 이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채권 시장은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제가 요새 이 트럼프가 뭐 채권 자경단 뭐 이런 요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저희가 티저를 여시는 건가요? 이 시간에 함께 나눠서 투자 인사이트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월 팀장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